일단 지방선거 이슈와 같이 가고 있는 이슈가 전 대통령 발의 개헌 또는 네. 대통령 발의 개헌을 빼더라도 개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일단 청와대가 던졌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내각제를 던지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쩌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던졌다기보다는 국회 니들이 빨리빨리 활발하게 해서 6월 달에 개헌하자. 이게 목적이 더 강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을 거고요. 두 번째,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을 예측을 못한 바는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청와대 개헌안을 던지면서 조항 하나하나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촛불 때 헌법을 공부했듯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통과 여부를 떠나서 충분한 효과는 거뒀다. 가치 자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이 국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만 왜 냈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내야지 싫어하는 걸 내냐?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지금 60, 70%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지금 코너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는 승부사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나는 가끔씩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이제는 무서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 있는 뒤끝 장렬.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살아있는 신화 박수무당 대부분 예측은 거의 맞는다. 심지어 탄핵의 숫자까지도 맞히는 거다. 제가 최근에 가장 적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이것을 2주 전에 예언했습니다. 무서운 분이야.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분단의 역사를 과정을 보면 가장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남북 간의 화해 조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1968년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어요. 그리고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푸에불호 미국 배를 납치해버렸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요. 68년도에.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악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락이 평양에 가죠. 그리고 남북 적십자사회담 이런 것도 제안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8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로 바로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평화 모드로 갔고 19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에 갔어요. 아웅산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총리가 죽었어요. 북한의 폭탄 테러로. 그럼 전쟁이죠, 이거 바로. 근데 최초로 분단 최초로 85년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습니다. 극적이네요. 극적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적 교훈상 2018년에는 남북이 서로 화해 조처가 있을 거다.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두고 봐라. 김정은이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죠.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관점이신 네네네. 거예요. 역사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한다. 뭐 그 말하고 똑같네요. 지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도대체 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장이 여의도를 지배했고 지지자가 정치인을 장악하고 지배한 시대가 됐다. 촛불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유권자 스스로 우리가 하면 된다. 대통령도 갈아치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은 지지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명언입니다. 바람직하죠. 하지만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는 자기들끼리 뭔가 합의를 보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2달이라는 시간이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 네. 시간이 주어진 거고. 네. 뭐 결국에는 5월 24일까지 뭔가 개헌을 한다 안 한다 또 결론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로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이 자유한국당한테도 분명히 물리적 압력으로 가해질 거고.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 다수가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발의 개헌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이걸 완고하게 막고 있으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지방선거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개헌 못해라고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상태일 테니까 네. 저는 그 관점에서 어찌어찌 밀려서 6월달 지방선거 때 개헌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해봤거든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교과서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원래 기간을 역산을 하면 6월 13일부터 11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에서 헌법이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 합의 기간을 빼는 겁니다. 합의를 해서 발의를 해요. 그러면 공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고 기간이 있고 그래서 110일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금 압축됐어요. 그래서 5월 24일이 그야말로 최종 마지노선이 이제 돼버렸는데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찬반 부결이냐 의결이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몇 조항을 고치자 이렇게 만약에 하려면 그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놓고 그거를 준용해서 국회에서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수정안으로. 수정안으로. 그러면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모델로 한 국회 합의안이 나오겠죠. 통과시키면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역학구도상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것은 저는 뭐 100% 만족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대로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자유한국당의 몽리로 인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찬성이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안은 대통령 안을 우리가 80% 받고 20%는 우리가 낸 것을 합의를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안이에요. 총리 추천제. 이거는요. 총리 추천제의 말을 본질적으로 제가 꿰뚫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총리를 먹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외교, 안보, 국방 이것과 내치와 구분이 안 가요. 맞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아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대로 하면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뽑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은 헛개비. 전체 행사할 수 있는 거 10% 미만이에요. 그럼 90% 실권은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추천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10% 권한, 홍준표 국무총리는 90%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죠. 결국은 여의도의 셈법과 여의도의 공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게 선거잖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간단치 않아요. 알고 보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내 선거 아니니까라고 뒷짐지고 있겠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거잖아. 뿌리부터. 근데 그게 일반 국민적 민심하고 너무 괴리감 있게 가누면 지방선거가 더 나빠지는데 그러면 내부로부터의 압력이 결국엔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합의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 보통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견제와 균형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정말 좀 전략 전술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개헌을 국민 투표에 6월 13일 날 붙이면 안 된다. 왜? 정권 심판이 흐려진다. 제가 또 얘기했어요. 정권 심판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인데 누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게 빗대서 얘기해 보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이 되면 야당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얼마나 덜출할지는 모르는데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네. 가장 변수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일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은 좋아하는 여당은 망해 이런 민심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 사이에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출렁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남북 관계로 보면 사실 북한이 대부분 것들은 양보하겠다라고 나온다면 결과가 나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일단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제목은 봄이 온다 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예술단에게 가을에 됐으면 좋겠다. 가을이 왔다로 하자. 자, 가을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수학을 거두자. 두자. 그걸 기념하고 경축해서 우리 평양예술단이 남쪽에 내려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 위원장도 올 수 있겠네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경우상. 그러면 결국은 봄이 온다에서 가을이 왔다. 그 기간 동안은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월 9일 북한으로서 가장 큰 행사인데 그 경축의 분위기로 9월 구구절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 저는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미투는 약간 좀 이게 넉백권 같아가지고 네. 정치권에 또 다른 미투가 터지거나 이래서 일시적으로 이 민심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구분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미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당 지지율이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 거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정상회담했던 6.15 정상회담 할 때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이 그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야당에서 이거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천안함 폭침 사건 막 있고 이것을 지방선거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회담이 대형 이슈이기는 하나 이것이 국민들의 표심을 크게 출렁거리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는 이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80% 90%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올라가지는 않는다. 네.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유권자 스스로 우리가 하면 된다. 대통령도 갈아치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은 지지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명언입니다. 바람직하죠. 하지만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는 자기들끼리 뭔가 합의를 보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2달이라는 시간이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 네. 시간이 주어진 거고. 네. 뭐 결국에는 5월 24일까지 뭔가 개헌을 한다 안 한다라 또 결론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로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이 자유한국당한테도 분명히 물리적 압력으로 가해질 거고.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 다수가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발의 개헌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이걸 완고하게 막고 있으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지방선거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개헌 못해라고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상태일 테니까 네. 저는 그 관점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통과 여부를 떠나서 충분한 효과는 거뒀다. 가치 자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이 국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만 왜 냈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내야지 싫어하는 걸 내냐?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지금 60, 70%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지금 코너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는 승부사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나는 가끔씩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이제는 무서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 있는 뒤끝 장렬.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살아있는 신화 박수무당 대부분 예측은 거의 맞는다. 심지어 탄핵의 숫자까지도 맞히는 거라고. 제가 최근에 가장 적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오. 이것을 2주 전에 예언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이슈와 같이 가고 있는 이슈가 전 대통령 발의 개헌 또는 네.
대통령 발의 개헌을 빼더라도 개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일단 청와대가 던졌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내각제를 던지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쩌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던졌다기보다는 국회 니들이 빨리빨리 활발하게 해서 6월 때 개헌하자. 이게 목적이 더 강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을 거고요. 두 번째,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을 예측을 못한 바는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청와대 개헌안을 던지면서 조항 하나하나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촛불 때 헌법을 공부했듯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무서운 분이야.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분단의 역사를 과정을 보면 가장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남북 간의 화해 조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1968년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어요. 그리고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푸에불호 미국 배를 납치해버렸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요. 68년도에.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악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우락이 평양에 가죠. 그리고 남북 적십자 사회담 이런 것도 제안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8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로 바로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평화 모드로 갔고 19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에 갔어요. 아웅산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총리가 죽었어요. 북한의 폭탄 테러로. 그럼 전쟁이죠, 이거 바로. 근데 최초로 분단 최초로 85년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습니다. 극적이네요. 극적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적 교훈상 2018년에는 남북이 서로 화해 조처가 있을 거다.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두고 봐라. 김정은이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죠.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관점이신 네네네. 거예요. 역사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한다. 뭐 그 말하고 똑같네요. 지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도대체 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장이 여의도를 지배했고 지지자가 정치인을 장악하고 지배한 시대가 됐다. 촛불 이후 대한민국은